저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육해학 전문가 과정을 강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시설동 이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에서 이 육효 이론과 실전반 강의하게 된 이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역이란 것은 그대로 내려둔 저기 64개를 가지고 이 64개를 가지고 사실 썼던 역이 많습니다. 저기 한나라 때, 은나라 때 연산역, 귀장역, 그리고 주나라 때의 주역 이렇게 되는데요. 이 64개는 사실 동양의 공통적인 역이에요. 이걸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는데 주역이 대표적으로 된 이유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이 공자께서 쓰신 설계전, 그리고 계사전 이걸 쓰시면서 주역을 어떤 점술에 머물러 있던 주역을 이걸 철학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통치의 이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 이 주역에서 나오는 후천팔괴 그리고 후천팔괴가 그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 중에서 상극사상하고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걸 쭉 써왔는데 이게 이제 좀 추상적이고 또 학문의 깊이가 깊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실생활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역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뭐 음양가라든지 등등 많은, 그 다음에 뭐 도가 쪽에서도 많이 연구하는데요. 이 연구하다가 이 한나라 때 이 경방이라는 분이 이제 역을 세로이 만듭니다. 세로이. 즉 64개를 갖다가 주역에는 상경, 하경 해가지고 우리 건의천부터 곤이지, 수레전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수화기제 그리고 화수기제로 끝나는 64개의 괴서의 순서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괴사를 갖다가 부여하고 효의 의미를 부여하여 가지고 이제 점도 치고요. 그 다음에 수신의 방편으로 쓰고 통치의 방편으로 썼는데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 경방생은 새로운 걸 만듭니다. 그게 바로 팔궁괴설이에요. 요거는 64개를 갖다가 각 8개의 수괴 8개의 수괴를 두고 각 수괴 밑에 7개씩의 괴를 배치합니다. 배치한 다음에 이 8개의 수괴에 따라서 배치된 각 8개의 섹터를 들어갔다가 궁이라는 의미로 놓고 그래서 궁이 되니까 총 64개니까 나누기 8을 하게 되면은 8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8궁에 해당되는 것들의 음양 오행을 갖다가 새로이 소속을 배치를 시킵니다. 이걸 시켜가지고 이제 점에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역을 갖다가 쓰시는 많은 분들 중에 주역밖에 현재는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역이 대부분 이게 그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유일하게 육효만이 주역의 괴서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새로이 만든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놓고 어떻게 각 궁에 소속된 괴들을 갖다 배치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배치된 이 8궁을 가지고 음양오행의 생극제화 이 음양오행의 생극제화를 가지고 이 점을 치는 방법이 육효입니다. 그래서 주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주역의 64개를 모르셔도 이 육효를 배우는데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혹시 64개를 외워야 되나요? 주역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 많이 하시는데 주역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큰 에러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64개의 교명은 한 2달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다 숙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외우고 들어올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강의 시간에 해나갈
그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시간에는 일단 우리 6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8궤입니다. 8궤. 8궤를 알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8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역이라 마찬가지고 역은 똑같습니다. 애초에 좀 서양에서도 우주의 기원을 빅뱅설로 지금 거의 정설화되어 있죠. 동양에서는 태초에 무국에서 어떤 알 수 없습니다. 뭔지 저도 모르고 아마 이게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무국에서 이렇게 태극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태극이 나오는데 태극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양과 음입니다. 인류가 이성이란 인류가 어떤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기 이전에 전체 세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쓰는 게 이분법이죠. 그렇죠? 음과 양, 남자와 여자, 낮과 밤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세상을 갖다가 양적으로 분화시키는 인식 체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래 쓰고 실질적으로 많이 써왔는데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실제로 이 8궤가 만들어진 거는 기원전 5,000년 훨씬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언어도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됐을 거고 마찬가지로 문자도 애초에 성립이 되기 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자, 남자와 여자, 낮과 밤, 하늘과 땅을 갖다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필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낸 기호체계가 이렇게 음과 양 이렇게 제일 간단하죠. 아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제 음과 양으로 만들어 놓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전달 체계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 불편하죠. 그죠?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나온 게 양에서도 또 갈라져 나옵니다. 양에서 갈라져 나오는 게 이 양을 기반으로 다시 위에 양을 하나 더 얹고 그 위에 음을 얹고 음을 기반으로 그 위에 양을 얹고 그 위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그러더라도 엄마도 바빠서 죽는 거야. 요 위에 양과 음을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게 이 말이 뭔 말인지 앞에서 경찰 범인장하고 조수 꾸미고 있는데 니 저놈 양이라고 하고요. 이 양에서 분류된 양에서 다시 양이 쌓이고 양에서 다시 음이 되고 기반이 양인데 음양으로 나뉘고 기반이 음인데 다시 그 내용을 문제를 적어놔. 뭐라고? 음양으로 다시 나뉘고 저기 선생님 오디오 좀 보세요. 김건혁씨 보호자인데요. 여쭤볼 게 있어서 문자 드렸습니다. 전화 주세요. 그거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오디오를 누구야? 끄신 분. 우리 천웅 선생님 오디오 좀 꺼주시겠어요? 그리고 마 선생님도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양에서 양을 기반으로 다시 양과 음으로, 음을 기반으로 다시 양과 음으로 분류를 시킵니다. 우리가 수직선으로 따지면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제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처음에 배울 때 수학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게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양과 음을 나누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배우면은 이렇게 사분면을 배우죠.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인 1, 4분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2, 4분면. 그래서 이게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죠. X축, Y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분화된 게 사상이 우리 현대적으로 쓰이는 어떤 수학 체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태양, 여기를 소음, 여기를 소양, 여기를 태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양과 양이 만나서 양인 줄 알겠고, 요거는 음과 음이 만나서 음인 줄 알겠는데, 요 두 놈은 왜 하나는 소음이 되고 하나는 소양이 됐느냐? 통상적으로 두 개가 있을 때는 밑에가 있는 베이스가 아니라 표출한 거, 위에 떠 있는 게 표출한 거죠, 그죠? 요 표출한 걸 기준으로 음량을 삼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떠 있는 게 음이기 때문에 소음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떠 있는 게 양이기 때문에 소양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섹터를 나누니까 전체 세 개를 갖다 이게 4분화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남자 중에 남자, 이게 태양이 되겠죠. 뭐 여자 중에 여자가 태음이 되겠고요. 소음에 해당되는 거는 약간 여성인데 남성적인 면이 좀 들어가 있죠, 그죠? 소양이라고 하면은 남성인데 약간 여성적인 면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섹터로 나누고 보니까 조금 더 의사소통과 어떤 활동하는 데 편해지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계가 생겨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존재잖아요, 그죠? 3차원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섹터 가지고는 그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는데요. 이제는 태양을 기준으로 다시 양과 음으로, 그 다음에 소음을 기준으로 다시 양과 음을 얹어줍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소양에다가 양을 얹고요. 소양에다가 음을 얹습니다. 그리고 태음에다가 양을 얹고 태음에다가 음을 얹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총 8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8개로 갑니다.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분류를 시켰을 때 이걸 8개라고 불렀는지 뭐라고 불렀는지는 뭐 알 수는 없고요. 나중에 후세에 와서 이게 8개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양이 3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음이 3개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를 지구에다가 해당시키면은 잘못 그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Z축에 되면은 총 입체가 되죠. 제가 이 6교하고 공부하면서, 주요 공부하면서 왜 8교에서 끝나고 다시 16교로 더 못 나갔을까를 갖다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들한테도 질문하고, 저도 생각해보고, 아니, 하나 더 끄면은, 여기다 다시 또 하나 더 끄면은, 그죠? 더욱더 지구에 있는 어떤 많은 물체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 더 안 만들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X축, Y축, Z축을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입체에서 살면서 이게 3차원이죠. 그죠? 3차원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4차원에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4차원의 삶을 갖다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 누구에게인가 표현할 때, 뭔가를 갖다 전달할 때 3차원 이상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단이 우리가 잘 없어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부터 못 나갔구나. 한 축을 더 그어야 되는데 한 축을 더 그을 방법이 없죠. 예, 아직 현대 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끝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름이 없었겠죠. 그냥 이대로 썼겠죠, 그죠? 나중에 주문항이 여기다가, 물론 주문항은 64개다 이름 붙이지만 이름을 다 붙입니다. 여기에다가는 건이라는 이름을,
여기는 태. 여기다가는 리라는 이름. 여기에다가 진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손이라는 이름. 여기다가 감이라는 이름. 여기다가 곤이라는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말할 방법이 없죠. 그다음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매번 이렇게 그어서 표현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게 이게 양이 세 개 있는 것을 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양이 두 개, 그 위에 음이 있는 거를 태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양이 있고 음이 있는 것에 다시 양이 있는 것을 리라는 이름.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진, 손, 감, 간, 곤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고 나서, 그럼 이름을 붙여놓고 나서는 원래는 이게 물상을 붙여야 되죠. 이게 뭘 상징하느냐? 건은 하늘을 상징한다, 하늘을. 그리고 곤은 땅을 상징합니다, 땅. 그죠? 그리고 태는 여기는 못을 상징하는 못. 이고요. 그 다음에 리는 화죠, 그죠? 화는 우리 다 아시죠? 불을 상징합니다. 불. 그 다음에 지는 여기는 우레. 그래서 자, 레라고 읽고요. 우레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소위 천둥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손은 이게 바람을 상징합니다. 바람. 그다음에 감은 우리가 물을 상징합니다. 수. 그다음에 간은 요거는 산을 상징합니다. 자, 천지에 그렇게 많은 물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왜 8개를 갖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뭐 나무도 없고, 그죠? 금속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아주 원시 시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의 대상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나무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죠. 그죠? 하늘을 두려워하고 땅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이 못이라는 거는 큰 연못이죠. 그죠? 큰 연못. 그다음에 산, 그다음에 불과 물, 그다음에 천둥과 바람. 이게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경외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던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토대로 이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죠. 그죠?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자연에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통제하지 못한. 나무는 우리가 직접 자를 수도 있죠. 그죠? 동물들은 사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순응하고 따라야 될 대상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물상들이 어떤 단독으로는 일을 못 벌여요. 이렇게. 하늘이 혼자서는 일을 못 벌여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을 만났을 때, 그죠? 하늘이 중첩되었을 때, 하늘이 못을 만났을 때, 하늘이 불을 만났을 때, 하늘이 우레를 만났을 때, 하늘이 바람을 만났을 때, 하늘이 물을 만났을 때, 하늘이 산을 만났을 때, 하늘이 땅과 맞닿아 있을 때, 마찬가지로 못이 하늘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이 만났을 때 나오는 현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64개를 만들어냅니다. 이 64개가 소위 말해서는 이제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지는 할 수 있지만은 통제할 수 없는 현상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미리 닥쳐올지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저 역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만든 거는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바로 현재와 과거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까. 그죠? 여기엔 두려움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두려움은 무지의 소죠. 그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알고도 두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많거든요. 이런 걸 만들어낸 이유가 이거 하나예요. 이렇게. 알지 못하는 현상. 우리가 막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죠? 막 산이 무너지고, 그죠? 홍수가 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못하죠, 미처. 그러면 미리 안다면은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여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때는 인간들끼리 이게 뭐 5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 한다면은 그때는 인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연의 현상에 대항하고 살아남기 급급한 시절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가 쓰면서 쭉 내려와서 이제 BC 3000년경에 주나라의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 64기를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여기다 이름을 붙입니다. 각각 8개와 8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64개에다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괴사를 달고 효사를 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주나라의 통치 800년 주나라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뒤로도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께서 BC 500년경에 그 주문왕이 만든 역을 다시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서 여기다 일일이 또 주석을 답니다. 그게 이제 계사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헌전 등등 설계전을 많이 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주역이고요. 그래서 주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오히려 자연현상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갖다 예측하려고 썼던 점술에서 발전된 것이 이제 주문왕과 공자를 거치면서 철학적인 통치 이념으로까지 끌어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의 삶하고는 또 멀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 공부하려면은 평생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주역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역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동양의 고전들은 두루두루 섭렵하고 많은 역사서라든지 그런 교양적 지식이 풍부해야지 이 주역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치 철학으로부터 이게 통치 철학으로 가면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어요.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대중들이 쓸 길은 없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육효죠. 그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육효는 64개의 복잡한 그 괴사와 효사를 다 외우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죠? 그리고 저도 주역 공부해봤는데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64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요 8개만 외우시면 돼요. 요 8개. 요 8개만 외우면은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요 모양은 3개가 다 이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거는 위에 걸 좀 지울게요. 이렇게. 여기 좀 지우자. 예. 요 거는 3개가 다 이어져 있다고 해서 3년. 그래서 거는 3년이야.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는 제일 위에 것만 끊어져 있죠. 그래서 태는 제일 위에 거 상, 절 끊어질 절자를 써가지고 태는 태상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모양을 외우실 때 쓰는 방법이에요. 건 3년은 모양이 이렇게 3개가 이어져 있으니까 건 3년이라고 외우시면은 그리실 수 있겠죠. 3개가 이어져 있다. 태는 상절이다. 제일 위에 게 끊어져 있다. 자, 나머지 건 3년과 그다음에 팔곤지, 그죠? 곤지 요거는
소는 3절이죠. 세 개가 다 끊어져 있어요. 요거 두 개는 세 개 다 끊어져 있고 세 개 다 이어져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한 개가 끊어져 있거나 혹은 두 개가 끊어져 있죠. 그러면 다른 놈들하고 모양이 다른 놈 한 놈, 그놈만 콕 찍어서 이름을 지어주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겠죠. 태는 제일 위에가 끊어져 있으니까 태상절이라고 하면은 태상절이라고 딱 읽으면서 쓰면 태상절이니까 위에는 끊어져 있고 나머지는 얘기 안 했어요. 나머지는 이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삼리화, 요 리화는 요 리라는 개는 중간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는 중간이 끊어져 있으니까 리중절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리중절. 그죠? 중절. 중간이 끊어져 있다. 이렇게. 끊어진 놈 두 개 했죠, 이번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기 사질레 지는 아래가 이어져 있고 나머지 두 개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갖다가 외우실 때는 어떻게? 지는 하나가 이어진 게 하나니까 아래 하자 써가지고 제일 아래에 있는 놈이 연결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진하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거 손이라는 개는 제일 아래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손은 외우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손은 하련, 하절이죠. 죄송합니다. 손하절. 그래서 손은 제일 아래가 끊어져 있다. 그래서 손하절이라고 딱 외우시면은 밑에가 끊어져 있고 나머지 위에 두 개는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그리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요 감은 중간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요 감을 잡으셨죠. 이거는 중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감중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감이라는 괴는 중간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중간을 연결해 놓고 나머지 위아래는 끊어서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간이라는 괴는 제일 위에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요 놈은 간상년. 이렇게 배우시면은 간은 상년 위에가 연결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끊어져 있다고 인식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고는 그대로 3절이니까 세 개가 다 끊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요. 근삼년, 태상절, 이중절, 그다음에 진하련, 손하절, 감중년, 간상년, 곤삼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굳이 이 용어를 외우지 않으셔도 이 통째로 이 자체를 갖다가 근괴다. 이렇게 세 개 이어진 게 근괴다. 그리고 제일 위에 게 끊어진 게 태괴다. 그리고 중간에 끊어진 게 리괴다. 제일 아래가 이어진 게 진괴다. 제일 아래가 끊어진 게 손괴다. 그리고 중간이 이어진 게 감괴다. 그리고 위에가 이어진 게 간괴다. 세 개 다 끊어진 거는 곤괴다. 그렇게 요 모양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요 모양을 외우시는데 요 모양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우리 육효는 주역은 요거는 철학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육효는 상수학입니다. 상수학. 상수학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상과 수, 모든 세상 만물을 이 수로 표현합니다. 수로. 수로 표현하는 상수학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 주역은 이게 이론이잖아요. 그죠? 복잡한 이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수는 1부터 10까지, 0부터 9까지 숫자, 그것이 중첩되면서 십진법에 의해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부여하는데요. 제일 순서대로 그대로 숫자를 부여합니다. 근에는 1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차례대로 태는 2라는 숫자. 리에 3이라는 숫자. 진에 4라는 숫자. 손에 5라는 숫자. 감에 6이라는 숫자. 간에 7이라는 숫자.
곤의 8이라는 숫자를 부여합니다. 요거는 요 생성 순서, 저 8개의 생성 순서의 순서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숫자를 이렇게 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와 괴명과 요 물상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건천이라고 읽게 됩니다. 일건천. 그리고 요 2에 대비하는 숫자와 괴명과 물상. 그래서 이태택. 그래서 이태택. 숫자와 물상, 이제 괴명과 물상. 그래서 삼리화. 다음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괴와 그리고 거기에 부여된 숫자 그리고 거기에 부여된 물상 3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선생님 따라해 주세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네, 팔곤지. 네. 우리 육효를 갖다가 처음 할 때 요 8개를 갖다가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잘 못 외웁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시험 치면은 제가 보통 한 이틀 전에, 사흘 전부터 열심히 외워요, 남들보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 다음날 시험 있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침에 가서 이제 시험 치기 한 30분 전에 열심히 같이 외웁니다, 학생들하고. 근데 보통 한 번 시험 치면 한 80개씩, 100개씩 시험 보잖아요. 다른 시험 보면 30분 만에 못 외워요. 근데 옆에 있는 애들 30분 만에 다 외우는 애를 봤어요, 이렇게. 다 외우더라고요. 근데 걔들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는데 저는 다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겠죠, 그죠?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아요. 그러면은 많이 맞습니다. 최소한 그 10단위로 많이 맞고 해가지고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외우는 걸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해요. 스님들한테 외우라는 소리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요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육회의 기본이 되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요거를 못 외우시면은 우리가 작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작괴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육회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그냥 숫자와 이름과 기본 물상, 요것만 외우러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게 더 외우라 소리 안 하잖아요, 이렇게. 예. 요 8개를 반드시 꼭 외워달라고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뭐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6회를 갖다가 뭐 몇 년씩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기초 과정이 좀 부족해서 다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그래서 외우지 못하면은 앞으로 6회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작괴를 할 때 뭐 시간으로 아니면 주사위로 하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서 괴명이 들어갑니다. 요 물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64개를 갖다가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과 건이 만났을 때 이제 8개에서 64개로 되죠, 그죠? 그럼 요건 다시 또 새로 이름을 붙여야 되죠, 그죠?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은, 여기는 아래가 건이고 위가 건이죠, 그죠? 하계가 건이고 위가 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상이 천이죠, 그죠? 둘 다 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 한 위에서부터 읽거든요, 이렇게. 천천이라고, 천천. 물상 2개. 물상과 물상의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괴명을 붙여요. 그래서 각 수계는 똑같이 이름 붙인다, 이렇게. 그래서 천천건이 되는데, 천천건이라면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천천을 갖다가 그렇게 안 쓰고 중자를 씁니다. 중자. 중첩됐다 해서 중자 쓰고, 그래서 이렇게 중천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육회에서는 중천건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건이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육회에서만 쓰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 육회하는 사람들이 무식하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64개의 괴명을 갖다 할 때는 반드시 요 물상에 해당되는 얘네들이 위아래에서
계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물상에 해당되는 걸 알아야지 나중에 괴를 딱 뽑았을 때 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외워달라고 첫 시간부터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게 되네요. 네. 지금 8개가 어떻게 생성되어 왔고, 그리고 어떤 물상을 갖고, 어떤 이름을 갖고, 어떤 숫자의 의미를 갖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뭐, 복잡한 건 안 쓸 텐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납값이라는 걸 하게 돼요. 납값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들이, 왜 여기는 사람이나 짐승은 안 나오느냐?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 물상에서만 시작했어요. 해놓고 나서는 이제 쓰다 보니까, 아니, 사람도 여기에 배속을 시켜주자. 짐승도 여기에 배속을 시켜보자.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많죠. 뭐, 사람 신체에 대해서도 배속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체를 갖다가 그러면 이 8개 배속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람에 배속시키는 경우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8개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면 누가 아버지가 되겠어요? 제일 이 양이 3개인 사람이 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대장. 집안의 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밖에 나가게 되면은 이게 노인이 됩니다. 그죠? 갑자기 웬 노인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게 어머니가 되죠. 본이. 그래서 우리가 천지가 화합을 해야지 만물이 생성되죠. 그죠? 그래서 이 하늘에 해당되는 게 아버지, 땅에 해당되는 것이 어머니. 그래서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근과 본의 배속을 시키고요. 그럼 나머지 6명은 누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식들이 되겠죠. 자식들이 되는데, 그러면은 자식들 중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럼 누가 아들이 되고 누가 딸이 되느냐? 우리가 아까 사상을 갖다가 음양을 갖다가 비교할 때는 여기 위에 드러난 애들 가지고 이렇게 음양을 썼죠. 그죠? 그런데 8개에서 음양을 할 때는요, 제일 위에 드러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음양이 있는 걸 2개를 갖다가 이렇게 상쇄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양이 3개죠. 그러니까 같은 양 2개를 상쇄를 시키고 남은 거, 요걸 가지고 음양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태는 밑에 양이 2개 있으니까 양 2개가 상쇄가 되고 나면은 음이 이 태의 오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이 됩니다. 그럼 딸이 되겠죠. 음이니까 딸이 되겠죠. 그죠? 요 리는 역시 제일 위에 제일 아래가 양이죠. 그죠? 같은 걸 2개를 상쇄하고 나면은 중간에 있는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딸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레는요, 위에 2개가 음이에요. 이렇게. 밑에 남은 것이 양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양이 되니까 아들이 되겠네요. 소는요, 위에 게 2개가 양이고 밑에 게 음이죠. 그러니까 요놈은 음이 되니까 당연히 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은 위아래가 음이니까 요는 다시 양이 될 거고, 간은 아래 게 2개가 음이니까 상쇄시키고 나면은 요거는 다시 양이 되고요. 엄마는 음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개 중에 양이 하나, 둘, 셋, 넷. 음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음양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딱 맞는데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이렇게 누가 그러면은 지금 아들이 하나, 둘, 셋이죠. 딸도 하나, 둘, 셋이고. 그럼 이 중에 누가 맞이가 되고 누가 막내가 될 것인가? 거기 이제 주역에 보면은 공적에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합을 할 때 아버지가 항상 이게 8개의 순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그죠? 제가 그릴 때도 밑에서부터 위에 쌓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쌓아 올라갔기 때문에 맨 아래가 가장 오래된 거죠. 그죠? 아버지가 양을 하나 어머니한테 탁 패스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어머니가 이걸 딱 패스해.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지면은 요게 만들어지죠. 아버지가 하나 죽고 나면은 어머니한테는 요게 생기죠. 이렇게. 요렇게. 요게 어머니 쪽에 요게 생기죠. 예. 그다음
아버지가 양을 딱 주고 나서 어머니한테 음을 딱 받으면은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생기죠,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처음 난 자식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했죠, 그죠? 제일 처음 난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큰 딸이 됩니다. 맞죠? 음이 맞죠, 그죠? 큰 딸, 위에 큰 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손이 장녀가 돼요, 장녀. 장녀가 되고요. 여기 어머니가 자기의 음을 하나 딱 패스하고 아버지한테 받은 양이 있죠, 다. 낳은 자식이 요게 장남이 됩니다, 장남. 그러면 장남은 이게 사줄레가 되죠, 그죠? 이게 장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주고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주고받겠죠, 그죠? 아버지가 중간에 걸 딱 주고 중간에 걸 다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중간에 걸 딱 주고받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머니가 중간에 걸 딱 주고 받으니까 이게 되겠죠. 그럼 이게 둘째가 돼요. 여기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예, 여기 아들이죠. 여기 둘째 아들이 됩니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여기 감이 되죠, 감. 감수, 육감수가 둘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중남. 그리고 여기 어머니한테서 음을 받아가지고 생긴 이게 중녀가 됩니다. 중녀. 둘째 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일 위에 걸 뺐습니다. 이렇게. 제일 위에 걸 딱 주고. 주고받아야 돼요. 부부끼리는 원래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죠? 일방적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막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막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간산이, 이게 소남. 자, 이게 소녀. 요 소자가 이게 적을 소자죠. 작을 소자 쓰시면 안 됩니다. 작을 소자 쓰면 키가 작다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남 삼녀가 구분되는 의미를 다 이해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가정에서는 삼남 삼녀가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포스할 수 있겠죠, 그죠? 사회적 전체를 본다면은 이 남자가 네 부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버지, 장남, 그다음에 중남, 소남이 있어요. 그럼 요 사회적 부류로 따지면은 인생을 갖다가 옛날에 한 60 살았다 그러면은 이쪽은 할 때 노년이 되겠죠. 아버지 쪽은 노년. 그럼 노년 바로 밑에 있는 큰아들 쪽이 여기 이제 중년. 그죠? 중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남. 요게 이제 청년이 되겠죠. 청년. 그리고 소남은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정도.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 어머니로 해당되면은 노모, 노부인. 그죠? 밖에 가서 노부인이 될 거고. 장녀에 해당되는 쪽이 이제 중년 여성. 그죠? 그리고 중녀에 해당되는 이 리화가 이제 소위 말해서 아가씨, 막 결혼한 한 20대, 30대? 여기가 한 50대, 60대라면 장녀는 한 30대, 40대. 그리고 중녀는 한 20, 30대. 소녀는, 여기, 잠깐만, 이게 잘못 썼죠, 그죠? 이게 소녀인데 잘못 썼네요. 남자가 둘이 있어요. 소녀는 이제 뭐 사춘기 이전이라든지 어린애라든지 사춘기 정도 소녀까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은 이제 사회적인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8개를 만들고 나서부터 8개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걸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가 확장되면 확장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이 물상들도 자연히 확장 문화 발전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밑에 게 이렇게 집안에서 사회적으로 또 노부에서부터 저기 소년까지, 그죠? 소녀까지 되고 또 짐승에 해당된다면은 뭐 건이라는 것은 뭐 말에 해당되고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육해서는 사실 예전에는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에 비한다면은 이 건이라는 것은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까 머리 쪽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고는 그러면 발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죠? 고는 바로 배에 해당돼요, 배. 왜냐면은 어머니가 어디에서 우리를 기르죠? 이 배에서 기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건과 곤의 물상들을 갖다 신체도 이렇게 결부시키는데 이제 신체에도 결부시키는 것도 제가 여기 교재는 넣어놨어요.
예전에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우라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이거 외우라 그러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게 할 때 이걸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손님이 딱 들어오면은 뭐 딱 눈에 띄는 신체적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눈이 크다든지 아니면 뭐 빨간 구두를 신었다든지 막 이렇게 탁 띄는 순간에 그걸로 작결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왔을까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6교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그 6교 내정법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일로 왔을까를 다 맞출 때 보통 그런 식으로 작교하는데 그것을 정도 되면은 정말 고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작계가 한눈에 돼야 되고 작게 하는 순간에 그냥 육친과 낙갑이 다 붙어가지고 연노래에서 따라락 해서 결론이 나는까지 30초 안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 정도 되려면 고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쓰시면 됩니다. 고수 되고 난 다음에 그거 외워서 쓰시면 되니까 지금은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예, 8교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좀 한 10분 쉬었다가 그 2교시에는 이 8개가 어떻게 64개로 만들어져 가지고 8군 개설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